어, 산부인과에서 행하는 수많은 처치가 모유 수유를 막는다. 이렇게 해도 엄마가 모유를 수유하는 것을 말릴 수 없다면 소아과 의사들은 항상 다른 것을 찾아낸다. 의사들은 엄마에게 가슴이 너무 작다, 모유가 너무 연하다, 또는 감기에 걸렸으니 아기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등의 고시를 댄다. 엄마들의 모유 수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나는 의사들의 세 가지 한계에 대해서 선도하고자 한다. 먼저, 의사들은 의대에서 영양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 그들은 의대에서 유아식이 우유만큼 완벽하다고 배운다. 또한 유아식 제조사에서 의학 잡지에 낸 광고들이 의사들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 광고들은 여성 가슴에 눈금을 그려서 모유를 캔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모유가 불완전하다는 말만 하지 않을 뿐 실제로는 거의 모유 수유를 비난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의사들이 모유 수유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연 출산을 반대하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한다. 모유 수유를 하면은 의사들이 개입해서 돈벌이를 할 유리한 기회가 많이 사라진다. 양식 있는 의사라면 모유 수유를 말리는 대신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모유 수유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모유 수유는 여자와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모유 수유는 아무리 많은 포옹과 접촉으로도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엄마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 강화해 준다. 산후 후에 출혈과 불안을 줄여주고 자궁이 벌레의 크기로 수축되는 것을 촉진하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다. 유방암 위험성을 줄여주기도 한다. 또한 모유 수유는 뇌와 수초인 프롤락틴 생성을 자극하는데 프롤락틴은 모성적인 행동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프롤락틴은 새로운 아기를 갖는 데서 엄마가 느끼는 압박감을 조절해주는 정신안정 작용을 약물 없이도 해낸다. 또한 프롤락틴은 난소에서 배란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여 더 오랜 시간 동안의 자연 피임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아기는 모유에서 분유보다도 훨씬 우월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고 모유를 먹을 때 아기의 골격과 지능도 더 잘 발달한다. 모유는 천식이나 그 밖의 유전적인 질병에서 보호해준다. 젖을 먹는 아기들은 엄격한 수유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다. 따라서 모유를 먹는 아기들을 엄마가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입에 젖금을 넣어줄 때까지 울어야 하는 아기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소화 불량에 잘 걸리지 않는다. 심지어 모유 수유의 결과 정서 불안에 빠지지 않고 엄마에게 더 큰 유대감을 느끼는 아기에게는 나중에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다.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할 때 아기에게 가장 좋은 점 중에서 하나는 엄마가 완전히 발달한 어른의 면역 시스템으로 싸워서 이긴 전염병에서 아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1960년대 후반에 살리도 마이드가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리처드슨 메렐사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미국 의사들에게 약의 샘플을 제공했다. 심지어 그 약품이 출생 시 끔찍한 기형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독일 내에서 금지된 후에도 의사들에게 약을 제공하는 행위는 계속되었다. 미국 여성들과 리처드 메릴 사이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식품의약국의 한 여성 과학자가 결연한 태도로 미국 내 살리도마이드 판매를 막았다. 샘플로 제공된 약을 복용한 여성 가운데 일부가 기형아를 출산하긴 했지만 식품의약국의 조의 덕분에 수천 명의 여성을 이 약이 끼칠 끔찍한 영향에서 구할 수가 있었다. 또 리처드슨 메렐사는 콜레스테롤 신진대사를 조정하도록 개발되어 동맥경화증 환자 치료용으로 시판된 MER29를 생산했다. 이 약이 소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을 처방했던 의사들은 메스꺼움, 탈모, 어린 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하는 것들
이런 심각한 피부병, 백내장 등의 부작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리처드슨 웰사에서는 그 지사에 보고된 부작용을 입증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약품을 판매했다. 이렇게 또 나중에는 이것이 경영진 3명이 기소가 되고 증거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회사는 벌금 최대량인 $80,000를 경영진은 집행 이후에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과거에 익혀지 못한 기록들을 감안하면 현재 1980년 당시에 리처드슨 웰스가 벤덱틴을 광고하고 있는 것도 나에게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인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벤덱틴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식품의약국에 제출한 연구들은 전적으로 불완전하다. 이 약은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것이지만 막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다. 유일하게 그런 연구가 행해진 적이 있다. 살리도마이드 스캔들이 터진 후에 실시된 연구였는데 이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실험 도중 토끼 2마리가 실험실의 급격한 온도 증가로 죽었지만 나머지 살아남은 토끼의 자손에게서는 기형이 보고되지 않았다. 두 번째 테스트가 실시되고 회사에서는 48종의 실험 키트 중에서 2키트에서만 기형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 결과만 놓고 보자면 벤덱틴 때문에 출행 생시에 기형이 생겼다는 결론을 낼 수가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17년 후에 회사의 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어서 빛을 보게 되자 여성들은 회사에서 벤덱틴 테스트의 결과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테스트 데이터를 다시 검사하자 기형 토끼는 24마리당 한 키트가 아니라 4마리당 한 키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형이 많았는데도 기형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었군요. 참 놀라운 것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신약이 처음 표면 떠오른 것은 1954년 10월 리처드슨 제약회사에서 그래서 판매하게 될 때 미국에서 매년 300만 내지 400만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있다며 당분간 그런 추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벤덱틴은 임신 후 3개월 동안만 사용하도록 시판되는 약품으로서는 유일한 존재다. 사실 태아 발생 단계상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 태아의 사주와 기간 대부분이 발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런 약은 하나만으로도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약은 입덧의 효과가 있을지도 모를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에게는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벤덱틴이나 기타 다른 이름으로 판매된 이 약은 곧 31개국에서 시판에 들어가게 되었고 1957년에 출시된 이래 약 3천만 명의 여성들이 이 약을 복용했다. 매년 무려 150만 명의 여성들이 복용했으므로 이 약은 제조사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약을 복용한 여성들의 기대치도 충족시켰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최소한 복지연금 수혜자 명부에 올라있을지. 의사는 조물주가 여성의 생식기를 만들 때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을 했다. 조물주는 음의 크리스토스를 엉뚱한 곳에 만들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1,500만 낼 수 있으면 의사와 그의 메스가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이다. 그는 일부 비평가들이 마크2 질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성생활을 연택하게 해주고 오래가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 줄 것이다. 의사가 제자리라고 생각하는 곳에 음역을 옮기고 나면 최고의 성적인 만복 족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사에 따르면 여태까지 수술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한 테스트 몇 가지만 해봅시다. 여러분은 미끼 상품이란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가게에 손님을 끌어들이는 상품을 팔려는 목적으로 무언가 이하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상품들 말이다.
수십 년에 걸쳐서 현대의학이 판매해온 미끼 상품은 연례 건강검진이다. 연례 건강검진은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들을 자기네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환자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전략은 두드러진 성공을 거두었다. 혹시라도 이런 무차별적인 산하 제한 개념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여성이 있다면 의사가 자신에게 하나님처럼 걸어도 괜찮은지 자문해 봐야 한다. 산하 제한을 위해서라면 현대의학은 일부 여성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인구 폭발을 저지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모든 여성들은 위기에 처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 해도 그 계획을 용납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가난한 여성들에게는 시행하는 그 실험들은 언젠가는 부유한 계층에도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DS를 복용했던 어머니를 가진 모든 젊은 여성들은 프리마린이나 비임약과 같은 여성 호르몬을 복용할 경우에 질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DS를 처방한 적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과거의 진료 기록을 찾아본 다음에 그 약을 복용한 환자들을 파악해서 당사자와 그 약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이 더불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의료 소송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많은 의사들이 희생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산부인과 조교수인 휴 데이비스 박사는 경구 비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한 경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고 추인것만큼이나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처방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왜 의사들이 여자 환자들을 이런 위험에 빠뜨리는지 궁금할 것이다. 출산 제한이 결국 산부인과 의사의 수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여성들은 매우 의사가 신중하고 양심적이고 친절하다면 그래서 이런 기구를 더 사용할 수 있겠네. 심스는 마취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실험 대상자를 수술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다량의 아편이 계속해서 투여되었는데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마침내 심스는 처음 영감을 주었던 아나샤를 수술하는 도중에 수술 기법을 완성했다. 오늘날 위대한 인도주의적인 성취로 심스가 칭송받는 것은 이런 실험을 통한 결과였다. 심스가 마취도 없이 30번이나 수술했던 아나샤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모한 처치들을 자세히 살펴보려다가 보면 심스를 산부인과의 아버지로 보는 것이 매우 적합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성을 인간 모드로 사용한 것은 심스의 시대는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현대학과 제약사는 동맹을 맺고 의심할 줄 모르는 수백만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아직도 실험하고 있다. 그 중에 수많은 여성들이 투여된 약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여성들은 죽음을 맞이했다. 이 시대의 여자 노예의 가치라는 것은 그녀들이 초산한 아이 수로 반영되었다. 일부 대농장이 거대한 노예 사육장이었던 시대입니다. 심스가 그녀의 생식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아나샤가 심스는 방광 제1누공을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마취과 레지던트, 라마즈 분반법, 산부인과 레지던트, 할로윈으로 여자로 가장하려면 막 10대 임산부를 진료하고 나온 의사. 그것은 애들에 대해 내가 얘기한 게
1년에 7,000명이나 수술 도중이나 이후에 일어나는 수혈 또 합병적으로 1년에 2,500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매혈한 혈액을 수혈받을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신중한 여성이라면 수혈받은 혈액의 출처를 의사에게 물어봐야 한다. 사망률의 경우는 수술의 종류마다 현저히 다르므로 어떤 종류의 수술이든지 받기 전에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복부 자궁적 출혈의 사망률은 약 1%,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대에서 죽을 경우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외과 의사가 발생하는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외과 의사가 발생하는 그런 현혹되지 말고, 넷째는 병원에 입원하면은 편안함과 마음 든든함을 느끼게 될 거라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레지던트는 의사들이 급빈 환자들, 특히 여자 환자들에 대해서 무신경한 태도를 고발한다. 이런 환자들이 악의적이고 경멸적인 태도로 마치 인간 이하의 존재인 것처럼 취급받는 일은 너무나 많으며 이들은 배려나 정서적인 보살핌을 받는 도정에서 제외된다. 이 레지던트는 자기가 지금은 여자 급빈 환자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개원을 하게 되면 다른 의사들처럼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의료행위, 부당 의료행위를 결정적으로, 또한 그 때문에 노예와 자유민에게 적용되는 의료의 차별을 둔 플라톤법을 모델로 삼았음직한 성별에 따른 치료 방법의 차이가 생긴다. 플라톤에 따르면 노예를 돌보는 의사는 정확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처방을 내리고 전제군주처럼 치료를 한다. 자유민을 돌보는 의사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시작해서 환자와 환자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먼저 자신이 생겨야만 처방을 내린다. 자신이 생겨야만. 파킨슨 법칙의 변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공무원에서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늘어난다는 영국의 경제학자의 파킨슨의 말대로 수술을 해서 급료를 받는 사람들의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시행되는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1976년에 급상승하는 의료 비용에 관한 위원회에서는 미국에서 불필요하게 시행되는 수술의 문제점을 조사했다. 위원회에서 1974년 의사들이 시행한 불필요한 수술 건수가 240만 건에 달한다는 보고했다. 생각해보라. 이 숫자는 불필요한 수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캔자스, 콜로라도, 미시시피 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모든 레지던트를 수술대에 묶어둘 수 있는 정도의 수술 건수이다. 위원회는 이 쓸데없는 수술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 거의 40억 달러에 달한다. 쓸데없는 수술 때문에. 또 외과 의사가 여러 번이나 하려는 수술이 위험이 극히 낮다거나 아무 위험이 없다고 하는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실수가 많고 하니까요. 여성들이 의료라는 직업 분야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깊은 연원을 가진 몇몇 이유들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성차별이 자행되어 왔다. 히스테리 뭐 등등 이런 이야기로 해서 여성들이 많이 곤욕을 치렀다 그 말이군요.